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이 경비지도사 1차 과목에서 이제 법학개론의 부분은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민간경비나 뭐 이런 다른 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이 과목은 이제 물론 점수를 고득점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과목 합해서 60점만 넘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뭐 꼼꼼히 공부하시면 매우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대략 한 60점 정도 내외 정도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법학개론 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법학 일반, 그다음에 헌법, 그다음에 민법, 그다음에 민사소송, 그다음에 상법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법 계열, 그다음에 행정법, 뭐 그다음에 형법도 물론 있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법학 일반 부분이 대략 40문제 중에 9문제 내외에서 또는 많은 경우 1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공부하시게 되는 법학 일반 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됩니다. 내용들이 물론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가장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꼼꼼히 해서 거의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뒷부분에 이제 민법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그쪽을 주 타켓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거의 다 득점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많이 좀 꼼꼼하게 드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뭐 충분히 될 것이고 우리 편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용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력을 다져나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법학 일반 부분의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보실까 해요. 법학 일본에 이 첫 번째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의의 이제 일반적 특징 이래서 이제 법의 정의, definition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보시면 이제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규범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도덕도 규범입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규칙, 그 다음에 그걸 지켜야 되는 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동물 세계에서는 규범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우리가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있는 거죠. 제가 혼자서 무인도에만 산다고 한다면 규범이 필요 없습니다.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뭐 아무도 뭐 저를 봐줄 사람도 없고 제가 뭐 지키지 않아야 될 것도 없고 뭐 지켜야 될 것도 없는 뭐 그런 상태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 대 인간이 같이 사는 곳에서는 이 규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법이라는 개념은 안 지키면 뭐 할 수 있다? 강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지키는데 이것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도덕 같은 경우는 대체로 강제력이 굉장히 약한데요. 뭐 그렇다면 한다면 도덕을 어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를 못하기 때문에 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성이라는 것은 법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문화규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개념은 이 사회규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서양권 국가들은 좀 그게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우리보다는 좀 덜하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굳이 예를 들어드리면 법적으로 이 존속살해 그러니까 부모를 만약에 자녀가 죽이게 되면은 그건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친족상도례 같은 거 형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같은 뭐 그 가족 동거 친족끼리는 물건을 훔치거나 뭐 등등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서양권 국가들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와 사회 어떤 나라에 따라서 좀 달라서 이게 문화 규범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위 규범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당위라는 뜻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이 법이라는 개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규범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자연세계, 자연현상이라는 걸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규범의 세계는 당위성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예요. 안 하면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존렌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독일어로 존렌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이게 have to에 해당되는 거죠. must 뭐 이런 개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와 반대로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뭐 해가 동쪽으로 뜬다거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에 중력에 의해서 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존재 현상입니다. 있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서쪽에서 해가 뜨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아니면 뭐 전 국민이 해가 내일은 서쪽에서 떠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독일어로 자인이라는 것은 비동사에 해당됩니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긴 필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과관계성이라고 얘기해요. 즉 원인과 결과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는 필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연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긴 그건 아니고 어떤 목적적인 성질. 우리 교재에도 아마 목적 법칙이라고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목적이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는 그 목적. 그래서 안 하면 그거를 강제하게 되는. 뭐 형법적인 게 투입될 때는 뭐 안 되면 뭐 감방이라도 보내는 거죠. 교도소로 보내고, 아니면 민상법적인 것들이면 손해배상 같은 걸 물리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자유의지라는 게 전혀,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것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인간의 뭐가 투영된다? 자유의지가 투영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막 형사법적인 구속의 개념이 아니라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당위규범이라는 개념을 좀 구별해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법의 뭐 종류, 법규범의 종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그냥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이 법규범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냥 요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삼중구조라고 하는데요. 보통 법이라는 게 일단 행위규범이라는 성질을 가져요. 법은. 행위규범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라,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 국민들 또는 이거 수범자라고 부릅니다. 규범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딱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걸 행위규범으로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규범에 어긋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하게 되는 거죠. 보통 어떤 식으로 강제하느냐? 그러면 결국 이제 재판에 따라서. 왜 이걸 재판규범이라고 부르냐면요. 말을 안 들으면 막 예전처럼 뭐 데려다가 뭐 곤장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재판을 통해서 뭐 형량을, 만약에 교도소로 보내는 뭐 형법적인 성질이 있거나 벌금을 때리는 그런 구조라 하더라도 형량은 이제 판사가 정해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적인 경우 손해배상 같은 거 물게 하는데 그 또한 하더라도 뭐다 판사가 결정해줘야 된다.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자기를 조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래서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행위규범은. 말을 안 들으면 뭐다 강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 아마 보시게 되면 조직규범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아무리 법이 써놓은들, 그러니까 법전에 이렇게 되겠다라고 얘기한들 이게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이게 없으면 실현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형법을 얘기 드리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자를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을 둬요. 보통 형법 250조 정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하면 뭡니까? 형사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형을 때리든 무기징역을 때리든 아니면 뭐 최소 못해도 5년 이상을 때려야 되고 존속을 살해했을 땐 7년 이상 때리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규정이 있든 하더라도 이걸 실현시킬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만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면 저를 잡아와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잡아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경찰 아니면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즉 공무원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조직이 없으면 못 잡아와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규범이라는 개념은 이거를 실현시키게 하면 결국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우리 본 교재에도 그 예링이라는 분이 독일의 19세기의 법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불이 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현성.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타지 않는 불은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비치지 않는 등불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있어도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의 개념은 저것들과 이게 이제 어우러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의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법과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부터 먼저냐 그러면 대체로 도덕에서 법이 시작됐다고 보긴 하죠. 근데 이 도덕에서 이 법이 탄생될 때 있어서 이 차원이 좀 다르게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큰 부분은 여기는 강제성이에요. 여기는 안 하면 강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덕도. 하지만 이 강제성이 뭐 교도소에 보낸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비강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강제성이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는 약한 거죠. 동시에 이제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면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편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는 쌍방향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일면적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여기 쌍방향적이라는 건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특히 이제 이거는 민법적인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민법적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게 효도예요. 효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도덕의 영역에 우리는 속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못하면 이제 비난을 당하겠지만 감방에 보내지는 않겠지만 근데 요거는 지키냐 마냐가 편면적으로 나한테 일방적으로 그렇죠? 맡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거를 부모님은 드릴 때 내가 부모님한테 뭐 받으려고 상속받으려고 잘해주냐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한테 뭘 잘해줄 때 내가 얘 뽑아 먹어야지 나중에 키워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영역은 이 쌍방향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뭐 그 이상을 받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물어주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계약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그만큼 지불하는 것이고 또 지불이 됐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저에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이 좀 요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법과 도덕에 있어서.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법이라는 것은 이 강제성과 여기는 이제 강제성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굳이 얘기하면 자율적인 것이고 여기는 어떻다? 타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뭡니까? 강제하게끔 돼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니까 자율적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가거나 맞춰 나가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법과 도덕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 옐리나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도덕이라는 게 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도덕 중에 매우 중요한 것만 강제성을 갖는 법으로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법은 뭐다?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도덕을 다 법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고 매우 중요한 개념들만 법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근데 이 분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은 계세요. 슈몰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조금 더 뭡니까? 최대화시켜야 된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대한 이걸 이렇게 돼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도덕의 영역이고 법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좀 더 키워나가야 된다. 이걸 좀 더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슈몰러죠. 근데 또 하나 조금 더 발전적으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개념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이제 도덕의 영역이건 최근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크진 못하겠지만 도덕 영역 밖에 있는 법의 영역이 있어요. 도덕적 요소가 아닌데 법의 영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도로교통 같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아요. 이게 좌우측이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자회전 구조지,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은 이렇게 해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은 거꾸로 해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일본 자동차 같으면 이게 뭐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거기 가보면 달라져 있고 아니면 영국 같은 데도 달라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좌를 우로 할 거냐 우를 좌로 할 거냐는 도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국가마다 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이 모든 도덕에 속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도덕과 관련 없는 법적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뭐 교재에 아마 충분히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보시면 충분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게 이제 나와서 그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독교 쪽을 믿으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 요게 이제 이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마 뭐 누가 아파서 누워 있었나 봅니다. 저기 얘기를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인이라는 분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천시되던 약간 천민 스타일 뭐 이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 시대에는.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뭐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아무리 천하게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최고 아니냐.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다?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법으로 유럽 몇 개 국가들은 이제 정한 바가 많아요. 그래서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돕지 못하는 장면이 된다면 일부러 돕지 않는다. 내가 그걸 방치한다. 이러면 그렇다면 이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응급구조법에서 이 착한 사마리안법을 정해서요. 타인의 위태로운 상황이면 가급적 도와라. 돕다가 문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게 있어서 우리도 응급구조법에서는 이 착한 사마리안법을 완전히 도입했다는 건 아니고 비슷한 걸 갖고 있다라는 점까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울까요? 개념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법과 관습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관습법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관습이라는 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죠. 역사 내대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지면 그러면 법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관습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습도 뭐 도덕보다는 좀 뭐 약한 느낌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요. 보통 이제 상거래 관계 같은 것들이 관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올림을 할 거냐, 반올림을 하지 않을 것이냐, 차임을 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되는 일종의 관습인데 이게 법으로 승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으로 영역에서 보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행 관습으로 남게 되는 건데요. 그 차원은 나중에 이제 법원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법과 종교는 법과 도덕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 영역은 도덕적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법과 실정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차후에도 또 보시게 되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완벽한 표현은 아닌데요. 이거는 도덕적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우리가 보셨던 법의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완벽한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라는 게 대체로 뭐다? 이 도덕 영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법에서 이 실정법의 영역으로 뭡니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법을 아예 국회 등이 국회에서 입법자라고 부르거든요. 국회가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가 입법을 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제 실정화시켰다는 거죠. 법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했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대체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어쨌든 이 실정법이 이거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이 따르는 거죠. 그렇게 대체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법 학자들은 대체로 법과 도덕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법의 목적이라는 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의 이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제 뭐 아까 보셨듯이 법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이제 결국 조직을 가지고 강제하는 그런 구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라드부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이제 독일의
법 철학자이지만 법학자예요. 이게 20세기에 대체로 1940년대 뭐 이런 때 이제 그때 이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법에 이런 목적이 있답니다. 크게 하나는 정의라는 게 있고요. 그 정의라는 것을 두 개 바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한목적성이라는 게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 이것이 이 법의 가장 최상의 어떤 목적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를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자 간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건 뭐 보시고 이 라드보르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면 법의 추상적 목적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정의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정의라는 건 뭐 라드보르라는 학자가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아주 역사 내대로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플라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공동체, 즉 사회, 국가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져가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요. 철인 계급이 있고 무인 계급이 있고 이게 무인이라는 건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 뭐 우리 국민들 이렇게 해서 이거 생산자 계급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농민이나 뭐 이런 수 있는데 여기마다 약간 이 덕이라고 불러요. 개념이 좀 다르다. 이게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정치란 이게 뭐 굳이 얘기하면 요즘으로 보면 정치인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지혜가 중요하고 군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용기겠죠. 그렇죠. 목숨을 버리겠다는 강약. 그다음에 이 생산자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검소, 절제, 검소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들어 온 얘기를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너무 잘 얘기하셔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정의라는 건 일반적 정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의미의 특수한 정의가 있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는 좀 높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특수한 정의보다는 이게 좀 높은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 애국심이나 이 준법 의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 일반적 정의를 위해서 이 특수한 정의들이 이거를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얘네가 수단이 됩니다. 이 일반적 정의를 이끌기 위해서. 이 애국심이나 준법 정신 이거를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는 게 있답니다.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 같은 것을 같게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을 하면 그렇죠? 제가 사람을 때렸어요. 그럼 뭐 2년을 보내야 된다 깜빵에. 그럼 저도 2년 보내야 되는 거 맞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때려도 제가 뭐 돈이 많든 아니면 뭐 가난하든 간에 사람을 때렸으면 딱 그거에 맞는 법을 딱 정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뭐 아니면 5만 원짜리를 살 때 다른 사람이 제가 5만 원 주고 사면 다른 사람도 5만 원 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은 같게 처리하는 것이 평균적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좀 많지 않고 동일 가치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절대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형식적이라고 불러요. 굳이 얘기하면 요즘 같으면 1인 1표. 유권자들이 어떤 사항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똑같이 한 표씩 주는 느낌? 이런 게 평균적 정의죠.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분배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적 정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그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 평등 이렇게 부르죠. 요거는 이제 굳이 얘기하면 누진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조금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 뭐 노약자석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분적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게 뭐 굳이 하면 복지가 배분적 정의라 이게 좀 많이 논의가 되지만 이게 기본이 없으면 이거를 뭡니까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뭐 이게 우월하다, 이게 우월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라드보르가 얘기했던 정의라는 개념에서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매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요 일반적 정의라는 게 있고 특수한 정의가 있는데 특수한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이건 같은 것을 같게, 배분적 정의는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된다는 개념.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출로서 나온보다 많았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목적성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의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한 목적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정의라는 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거예요. 이 목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 정의가 목적이에요. 법에 있어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합하게 할 것이냐. 그럼 시대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 다음에 사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배분적 정의를 매우 중시하는 구조로 이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성숙하면.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그걸 요구한다. 그러면 이쪽이 무게추가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더 중시되면은 국민들이 이걸 원한다고 하면 일로 이제 무게추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에요. 시대문화적인 가치관입니다. 아까 법이라는 게 문화규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문화규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렇죠? 서양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목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드브루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개인주의, 단체주의, 그다음에 이제 문화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인주의라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서양권에 좀 강한 거죠. 개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체나 뭐 조직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좀 우선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시되면 이 평균적 정의가 더 중요해요. 이런 개념은 평균적 정의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마다 누군가가 더 많이 뭐 피해를 봐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죠. 우리 같으면 이제 단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는 관념이 좀 강했었죠. 근데 서양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 왜 내가 남한테 떼서 줘야 되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 이런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게 보통 개인주의죠. 우리도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개인주의로 좀 많이 변경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체주의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조금 단체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막 말살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무게추가.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적 성향이 좀 강하죠. 이런 쪽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분적 정의가 조금 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언제나 상대적인 거로서 여기가 조금 더 강조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특수하게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화주의라는 건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어느 쪽이 더 크다, 나쁘다, 뭐 작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국가나 개인을 넘어서는 여기서 단체라고 하는 건 대체로 국가를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국가 뭐 이런 단체를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방향성, 목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편적인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그런 거를 향해서 추구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격주의라고 생각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문화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개념 자체가.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있죠. 근데 요 두 개를 좀 중심적으로 좀 봐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체로 이건 상대주의적인 겁니다. 그게 어떤 게 절대적으로 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아마 관용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제 하나의 축을 말씀드린 거죠. 정의의 개념 중에서 하나의 축을 말씀드린 건데 다른 한 축은 법적 안정성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대마다 어떤 문화 규범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만 법이라는 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자주 변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면, 요 한목적성을 중시하게 되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많이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이라는 게 달라진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드리면 뭐 지하철 비용이 뭐 1,400원인데 뭐 카드로 하면 뭐 1,300원 정도 해주고 뭐 현금 내면 1,300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내일 가봤더니 2,000원 됐대요. 그래요? 그래서 올랐어요? 했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3,000원 됐대요. 그래서 아니요 하루 만에 1,000원이 오릅니까? 그랬더니 부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1,200원 됐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렸다고 욕먹어서 1,200원을 낮췄대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은 뭐 이런 교통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 나도 몰라요 그래요. 그때그때 달랐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라는 게 사항에 사항 맞게끔 변경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너무 자주 변경되면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 법 규범에 대해서 어떻다 무시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가 되면 법 규범 자체가 붕괴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예측 가능성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악법도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좀 과한 표현인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정의의 극치가 부정의의 극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정의에 맞게끔 이걸 자꾸 바꾸잖아요. 한목적성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이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의 법적 신뢰만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의 극치를 흐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법적 안정성에 대한 얘기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자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 안정성과 그 다음에 뭐다 한목적성 사이에 균형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법적 안정성은 성문법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법을 성문이라는 뜻은 문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높은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보통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뭐 아예 무질서보다는 차라리 뭐다 이 부도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부도덕한 사항이 무질서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 그래서 요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이 제도 같은 거 요즘 예전에는 이런 표현만 나왔는데 이 제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시효 제도들이 보통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높은 겁니다. 요걸 좀 알아두세요. 공소시효니 아니면 뭐 민사법적으로 뭐 취득시효니 이런 것들이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 과거엔 이런 정도만 냈는데 이거 이제 기출로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걸 뜬금없이 내놓으면 시효제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의 효력. 이쪽으로 봅시다. 다시 한번 지우고. 이 법의 이념에 대해서 정의와 그 다음에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특히 이제 시험에서 법적 안정성을 좀 많이 내는 편이라 잘 알아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효력이라는 것은 이 힘이죠, 힘. 법이 뭐 어떤 힘?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성이죠. 야, 안 해? 그럼 교도소 보내야지. 안 해? 손해배상 물려야지. 이런 강제성. 근데 이 강제성이라는 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타당하냐? 그 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타당하다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다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뭐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다고 치면 제가 월소득을 무슨 뭐 300을 벌어요. 근데 세금으로 280만 원 달래요. 나 그럼 20만 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야, 이게 세금이 내는 거 맞긴 맞아도 이렇게까지 가져가도 되나? 그러면 타당하지 않죠. 그런 겁니다. 아니면 무슨 절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컵라면이나 이런 걸 좀 훔쳤대요. 다 합하면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뭐 평생 무기징역 때리면 야, 이게 타당한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성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효성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이게 결국은 아까 조직규범으로 해서 잡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법은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따라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누군가가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따를 수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세금을 너무 90%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다 세금 탈루하려고 나를 쓰겠지. 그래서 이게 실효성과 타당성 사이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게 타당성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요건 있는데 요거 없는 경우 요거 1번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뭐다? 사문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다? 안 따라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예전에 독재시대의 어떤 법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타당적이지 못하죠.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강제하긴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그럼 사람들이 악법이구나. 이건 바꿔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2번이면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익혀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의 형식적 효력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적 효력이라는 것과 장소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먼저 시간적 효력을 말씀드리면 법이 만들어지면 그게 폐지될 때까지. 그래서 법이 보통 제정됐을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시간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어떻게 제정이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제정한 걸 개정할 때도 있어요.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입법자들이 보통 하게 되죠. 입법자들이. 입법자가 누구냐 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체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이제 입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효기간이 결국 이제 막 제정했을 때는 아니고요. 보통 시행일이라는 걸 정해놔요. 이 제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행일이 있고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가 폐지가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시행일이 보통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근데 대체로 그래요. 날짜를 정해놔줘요. 입법자들이. 근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일 규정이 없으면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뭐 이게 무섭다 그런 공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반포했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20일도 알아두셔야 돼요. 20일이 경과하면 보통 이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포한 때로부터 20일이 지나면. 그래서 곧 우리 교재에 아마 나와 있을 테니까 경과하면서 나타난다. 근데 대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을 보통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폐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폐지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명시적 폐지라는 건 아예 입법자가요. 딱 해서 이거는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해줘요. 지웁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 같은 게 위헌 결정을 내면서 지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경우. 아니면 묵시적 폐지라는 게 있는데요. 명시적은 딱 지워버리는 건데 이 묵시적 폐지는 옛날에 이제 구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법이 있는데 요거를 변경하는 신법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 구법은 이 신법에 의해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뭐 남녀간에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구남친, 구여친 있지만 이제 신여친, 신남친, 좀 웃기지만 새로운 여친, 새로운 남친 생기면 뭐 자연스럽게 앞에 사람은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이제 묵시적 폐지에 해당되는 거죠.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 근데 여기 법률 불소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소급표 금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칙이에요, 원칙. 언제나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원칙이죠. 대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때 만약 만들어지잖아요. 법이 제정됐다라고 하면 뭐 제정이 됐든 아니면 바뀌어서 개정이 됐든 만들어지면 이렇게 효력을 갖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과거로 효력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때쯤에 범죄를 하든 문제를 일으키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안을 이때 걸 가지고 여기다 갖다 들이댄다? 그거는 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특히 이제 이 재산권이나 아니면 참정권 같은 걸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사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인신구속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면 그걸로 처벌하지 못한다, 소추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재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재산권이나 참정권을 나중에 만들어진 사후입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요건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냐면 신법의 적용이 소급 적용이 새롭게 만들어진 법의 소급 적용이 만약에 이 사람 수범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형사법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입니다. 쉽게 해서 국민. 아니면 형사법적으로 얘기하면 피고인. 이런 사람에게 유리하다면 굳이 이거를 뭐 소급을 안 해줄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소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해 주는 게 국민들에게 유리하면 뭐 그럼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교재에 아마 경과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경과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법을 만드는데요. 신법이 국민이나 피고인 등에게 유리해요. 유리한데도 불리한 국법을 그냥 적용하게 돼요. 요거 이제
어려운 말로 추급이라고 합니다. 과거 거를 갖고 온다고 해서. 근데 왜 신법이 유리하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해 준다고 얘기해 놓고선 요건 또 뭐야? 그러면 경가법이라는 걸로 해서 유리한 신법을 적용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유리한 신법의 적용 배제입니다. 소급 적용 배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안 해줘? 그러면 특히 이제 형사법적으로 얘기들이 많은데요. 형사법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새로운 신법이 형사법적으로 좀 유리하다. 하지만 요거를 예상한다고 하면 범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한시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올림픽법 같은 거였습니다. 올림픽법이 뭐냐면 평창올림픽법 아주 옛날 뭐 88올림픽법 이런 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8올림픽 저는 기억은 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보세요. 만약에 이제 평창올림픽법 같으면 2018년에 평창올림픽이 2월인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2월 28일인가 뭐 이렇다 치면 요 날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유지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2014년에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는 시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날을 중심으로. 이날 폐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마스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단히 무슨 복제해서 사업적으로 이용하고 이러면 이거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폐지되는 순간 이거 처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적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처벌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신법이 유리해지니까 이게 물론 신법이 아예 없어지는 거지만 없어진 게 유리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요때쯤 끝나갈 때쯤 있죠.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미친 듯이 범법을 할 겁니다. 왜? 어차피 2월 28일만 되면 난 처벌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신법이 유리한 거를 국민들이 알고 범법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경가법이라는 거 빡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종전에 범법했던 애들 봐주지 마. 봐주지 마. 그래서 지나간 거라도 경가법, 지나간 거라도 지나가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처벌을 하든지 불이익을 주자. 이런 것들이 보통 경가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을 적용을 배제하는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장소적 효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적 효력은 말씀드렸으니까. 장소적 효력이라는 건 이 법이 어디까지의 영역에서 힘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원칙적인 게 속지주의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뭐 이런 격언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국적이 어디든 간에. 우리 같으면 이제 대마 즉 마리아나를 피는 게 불법으로 돼 있죠. 근데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합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대마를 한 대 피는 겁니다. 아 하면서 피는 순간 우리가 잡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 왜 내가 대마 좀 핀다고 해서 왜 잡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피워야지 우리나라에서 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국적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뭐다? 그 나라 땅에 오면 그 나라 영토 내에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속지주의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거의 다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이라는 건 인간이죠. 그래서 국적에 따르는 겁니다. 국적. 그래서 국적이 따른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자가 방금 전에 뭐 대마초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네덜란드는 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한국 국적자인데 네덜란드에 가서 아이고 대마인데 줘보세요. 나한테 피게. 그래서 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덜란드에선 별로 문제도 아니겠죠. 하지만 저를 우리나라 재판에 세울 수 있다? 우리 경찰이 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안다면 제가 범법을 한 걸 안다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 네덜란드에 가서 하고 왔는데 뭔 잘못입니까? 라고 해도 또 국적이 어디야? 그러면 한국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법에 따라야 된다. 이게 속인주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도박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시잖아요. 뭐 연예인이나 뭐 무슨 유명인들이 뭐 해외 어디 뭐 합법이에요. 그쪽에서는 도박이. 그런데도 그게 뭐다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처벌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거의 합법이거든요. 도박이. 거기 가서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면 저를 처벌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인 곳은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저기 정선인가요? 거기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속인주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책에 보시면 보호주의라는 게 있을 것이고 세계주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보통 이거를 원칙으로 삼고 요거를 가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더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보호주의는 뭐냐면 이 국가보호주의라는 게 있고요.
국민보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보호주의는 형법의 5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형법. 대체로 이게 형법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법 6조에서 국민보호주의를 얘기하는데 국가보호주의는 이 우리나라 국가를 누가 해야 한다. 이게 외국 국적자인데 외국 땅에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인데 일본 땅에서 그러면 제가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이니까 뭐예요? 이게 속인주의가 해당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본 땅이면 뭡니까? 속지주의가 아니에요. 일본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제가 중국 사람인데 일본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구를 범죄를 저지르냐면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범법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그때는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범죄는 아니고요. 여기서 뭐로 되냐면 내란이라는 건 구태타입니다. 외환이라는 적을 끌어들인다. 아니면 우리나라 태극기를 훼손한다. 국기에 가는. 아니면 우리나라 돈을 위조한다. 이게 보통 좀 많을 건데. 그 다음에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같은 게 유가증권이에요. 이거를 위조한다거나 이런 거를 위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문서를 위조한다거나 공인장을 위조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기서 공문서와 공인장이죠. 사문서하고 사인장은 인장이 뭐야 선생님? 그러면 도장입니다. 요거를 위조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딱 법에서 7가지만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게 국가보호주의죠. 국민보호주의는 뭐야 그러면 여기만 살인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 국민을 죽이는 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방금 전처럼 또 뭐 필리핀 사람이 무슨 뭐 베트남에서 제가 갔는데 저를 죽였다. 이러면 그 땅이 뭐 베트남이니까 속지주의도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필리핀 사람이 범죄자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속인주의도 관련이 없지만 피해자가 저잖아요. 그러면 저희 국민을 그러면 우리 국민을 해친 거면 국민보호주의에 따라서 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주의는 뭐 이거는 국적이고 무슨 뭐 영토 지역이요 뭐 상관없어요. 싸그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베트남 사람이 무슨 뭐 태국에서 호주 사람을 납치한다. 뭐 이렇다 하면 그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마저도 우리가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처벌할 수 있게끔 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세계주의죠. 우리도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교재 298조라고 되어 있는데 형법인데요. 인신매매 범죄 또는 약취인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법적으로. 약취인이 뭐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납치 또는 애들이면 유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방금 전처럼 우리 아무 관련이 없어도 적용을 하게끔 유엔이 얘기해서 2014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이게 장소적 적용범위다라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하나 거기 기국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이 기국주의는 뭐냐면 이 속지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기국이라는 뜻은 이 기가 깃발입니다. 플래그 발음이 좀 나쁘죠. 플래그 깃발 뭐냐면 우리나라 항공기 있잖아요. 항공기 아니면 우리 선박 같은 게 만약에 비행기가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태평양을 건너면 됩니다. 그러면 태평양은 미국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에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할까요? 뭐 전혀 뭐 인도 사람이 뭐 우리나라 스튜어디스라고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또 이게 뭐 보호주의적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면 무슨 뭐 스튜어디스인데 우리나라 국적자는 아니고 뭐 그런데 그 사람 만지고 뭐 그랬대요. 뭐 아니면 무슨 뭐 옆에 있는 무슨 뭐 사람은 강제추행했다는 겁니다. 성추행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뭐 이란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처벌할 거냐? 왜냐면 피해자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범죄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때 뭐 이게 속지주의를 적용하니까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태평양 항공기대 위에 비행기가 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라고 부르는 거 있죠. 국적기들. 우리나라 깃발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땅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선착지의 적법. 배도 똑같습니다. 배도 이제 우리나라 국적의 배라고 하면 우리나라 땅으로 이해해서 그거를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였으면 미국 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 뭐 인도 비행기였으면 인도를 적용하게 되겠죠. 개념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기국주의. 아니면 이제 이 선착하는 곳을 법을 적용하는 그게 기국주의. 그래서 속지주의의 다른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용이 좀 많죠. 가급적 좀 꼼꼼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늦는데 내용들 꼭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학 일반 부분은 빠짐없이 공부해 놓으셔서 틀리는 게 없게끔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부분에서 득점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 여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많이 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쉽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학 일반 부분은 꼭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 시간에 만나 뵙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